예,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좀 그치고 나면 날씨가 봄이 된다 그래요. 좀 따뜻해진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그런 놀라운 일이? 네. 예, 쌀로 밥 짓는 얘기인가요? 아, 근데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왜 김민아 평론가 이런 걸 좋아하지? 비가 오는데 왜 따뜻해지는지 네, 과학적인 지식을 얻고 싶네요. 네. 아, 네. 비가 온 다음엔 따뜻해진다. 일부러 이럴 줄 알고 계속 질문 던지는 거죠? 시작할 때마다.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아니, 이제 봄비 이후에 따뜻해지고 한다는데, 뉴스도 네. 한동안은 민주당 뭐 위기설, 위기론으로 계속 이제 뒤덮였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들 보니까 확실하게 좀 기류 변화가 있어요. 네. 이 지구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절반이 한쪽이 따뜻해지면 한쪽은 추워지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신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위기감 느낀 보수 신문들. 위기감 느낀 보수 신문들. 예, 이 키워드 하나로 모든 전국을 지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신문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우리 맛지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네. 신문 지면을 종횡무진으로 오늘 누빌 거거든요. 맛지도 탐색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지면을 그대로 따라오시면서 저희 얘기들을 시청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아유, 왜 재밌을 것 위기라고 같습니다. 느끼는지 위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머릿속에서 상기시키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같이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선일보 3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조선일보 3면입니다. 네. 왜 위기를 조선일보가 느끼고 있을까? 느껴지세요? 민주당에 실망한 야표심 조국으로 총선 야권파이 더 커졌다. 조선일보 입장에서 큰일 났네. 그 밑에. 예, 위기론에도 한동훈만 쳐다보는 여. 큰일 났네. 흐름이 예. 야권 파이가 더 커졌다.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에 실망한 표심을 뭔가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그걸 떠받치면서 그게 다시 이제 민주당 지지로 가는 흐름이 형성이 됐다. 그 얘기는 계속 이제 전해드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밑에 지금도 보셨듯이 한동훈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당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면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감을 느끼면서 여당에 너네 뭐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좀 특이하다. 어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면서 조선일보가 5개, 그러니까 총선을 한 달 앞두고 5개 쟁점 지역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한 지역마다 500명씩 샘플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각 후보별로 어떤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되지만 조선일보가 이 여론조사를 해놓고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이거 뭐지? 계속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보도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면 배치를 보니까 한 장에 메시지를 다 담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흐름을 보니까 이거 민주당 지지층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이걸 조선일보가 지금 읽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3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1면 머릿 기사에도 관련 내용을 올렸어요. 1면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자, 저렇게 됩니다. 총선 판세 흔드는 조국혁신당 이변. 이게 일면 탑 기사네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월에서 11일 실시한 주요 5개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이 지역별로 15에서 24%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5개 지역이 어디냐면요. 성남 분당갑, 수원병, 경남 양산을, 서울 마포을, 인천 계양을이에요. 이게 격전지네요. 네, 격전지이자 지역의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여론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비례 투표 의향을 묻는 거예요. 국민의 미래가 성남 분당갑에 27%, 민주당 1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8 이렇게 나오고요. 수원평, 국민의 미래 26, 민주 15,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9, 경남 양산을 국민의 미래 32, 민주 15,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4, 양산을인데 마포을, 국민의 미래 21, 민주당 13, 조국혁신당 24, 개혁신당 7, 인천 계양을 국민의 미래 25, 민주당 19, 조국혁신당 24,
개혁신당 6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제 숫자만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숫자 가지고 좀 이렇게 귀에 들어오고 시선에 좀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남 분당갑은 뭐 성남의 강남이다 이렇게 불리는 지역이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 예, 그리고 예. 이광재 전 의원이 같이 지금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19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민의미래가 27이 나오는데 민주하고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3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할 때보다 훨씬 높은 거네요. 네. 예. 만약에 조국혁신당을 어떤 층이 가서 찍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겠죠, 일부. 네. 그렇지만 두 개를 합쳤을 때 34가 나온다는 얘기는 조국혁신당에 이 정도 표를 던지는 사람이 국민의당에다가 국민의힘에다 표를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구에. 예. 이러면 판세가 바뀔 수 있다. 조선일보 논리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층까지 움직이고 있다, 부동층까지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움직였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 3면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엔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 그러니까 비례 투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이 두 개의 정당이 지금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지율을 합치면 지금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얻고 있는 지지율하고 거의 같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출발선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다는 맞아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보도의 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쭉 이 요약을 해보면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간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그래서 위기감이 더 짙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이 일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야권 지지층이 지민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나서면서 전체 야권 파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지역구 민주당 지지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야권 관계자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예. 조국혁신당이 지금 여세를 몰아간다면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국일보의 경우에도 지금 일면에 조국혁신당 관련 기사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일보의 기사 톤은 조국혁신당의 어떤 뭐 좀 이제 이게 신문 왜 물결을 탔지? 신문 이 종이를 찍어가지고 지금 스캔을 하다 보니까 우리 PD님의 좀 특별한 쭈글쭈글합니다. 관심입니다. 한국일보에 좀 대한. 쭈글쭈글합니다. 예, 근데 이 쌍끌이 심판론에 뜨는 조국혁신당.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 한국일보의 전반적인 신문 톤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시선은 지금 아닐까 좀 같이 판단하려고 했거든요. 뭐냐면은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뜨는 게 한국 정치에 그렇게 뭐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런 가치 판단으로 갈 수 있는 제목 배치들을 해놨는데 근데 이제 제목은 제목이고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단서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 기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런 이게 골수 민주당 지지자 A씨의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골수 민주당 지지자 A씨라는 게 중요해요. 골수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A씨가 골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신문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40대 후반 남성이고 수도권 거주한대요. 네. 근데 민주당 공천에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투표장에 안 나가려고 했는데 조국당 비례 찍으러 갈 겁니다. 저라고 조국 전 장관에게 실망한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더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중도층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도층도 결국은 중도층도 선거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국민의힘에 끌려가는 중도층이 있고 민주당에 끌려가는 중도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연성 민주당 지지층이 될 가능성 있는 중도층이라는 게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면서 근데 이분이 결국 가서 투표소에 가서 정당 투표만 조국혁신당 찍고 지역구 투표는 여기서 나온 대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 이러고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지역구에서 민주당 찍고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지민비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야권의 파이가 커진다라고 조선일보가 기사에 쓰고 있는 그 대목이 한국일보에도 나온다 말씀드린 그러니까 건데. 투표장에 가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끌고 오는 거죠. 그 이제 골수 민주당 지지자 A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후퇴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신 못 차리고 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그동안에 민주당에도 이런 톤으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권하고 뭘 얼마나 잘 싸웠어. 되게 무기력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난 지지층이 지금 되게 흥미롭게도 민주당을 더 지지하기보다는 조국혁신당 쪽의 지지 의사를 표현해서 조국혁신당이 가가지고 윤석열 정권 팍 쳐버리길 기대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선일보가 또 어떻게 설명하냐. 3면에
3면 제목이 아까 보셨듯이 민주당에 실망한 야표심 조국으로 총선 여권파이 더 커졌다지 않습니까? 예. 아까 처음에 보신 거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이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 창당 움직임에 큰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어쨌든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총선 판세에 의미 있는 변수는 되게 어렵다라고 봤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율이 막 나오고 하니까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는 범죄자 연대라며 바람 차단에 나섰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나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 150석 이상을 확보하면 사실상 좌파 진영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슬슬 여당 뭐 하냐라는 얘기로 가는 건데 여당 관계자를 인용을 합니다. 그동안 여야 선거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 대립으로 잡혀가는 흐름이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으면서 국면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조국 혁신당의 부상으로 한 위원장 대신 윤 대통령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걸 조선일보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제대로 싸움을 못하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심판의 대상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랬죠. 사라져버렸는데 조국 전 장관이 나오면서 갑자기 숨어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선거의 전면전에도 확 전면에 앞에다가 빡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했다. 그런 효과로 이어졌다. 이런 거예요. 맞아. 조국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할 때 그렇게 했었지. 네. 그러니까 정권심판론이 갑자기 불이 붙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조선 3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위기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예. 이렇게 위기인데 조선이 보기에 이렇게 위기고 이렇게 이변이 허를 찔리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근데 한동훈만 쳐다보고 있다, 여권은. 여 옆에 사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굉장히 애쓰는 사진이 나와 있네요. 뭘 사진이지? 셀카를 아마 찍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 셀카만 찍냐 이거죠. 열심히 하고. 야, 진짜 한동훈은 저렇게 너무 열심히 깨알 같지 하는데. 않아? 예.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고 여권을 향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한동훈 원톱 체제로 만드는 걸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얼굴로 한동훈이 그동안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끌어올렸고 그리고 정권 심판론도 상당 부분 희석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같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대위도 한동훈 원톱 체제로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선대위원장 20명 정도 꾸린다는 거잖아요. 대규모 선대위를 꾸리는 것에 비해서는 좀 이건 너무 약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한 위원장이 민주당의 선대위 꾸리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가야 하니 혼자 선거를 지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 불려나온 당대표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원톱 체제로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걸로는 되겠느냐.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당 지지율은 반짝 상승해야 하긴 했지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은 좀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거 앞서 제가 그 조선일보 여론조사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5개 지역구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수도권 4곳 모두 정부 견제론이 정부 여당 지원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더라. 한겨레 어제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던 여론조사를 다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남의 여론조사 잘 인용 안 하거든요. 이 조선일보가. 아, 그래요? 자존심 상하잖아. 한겨레라는 신문을 한겨레 신문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어떤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인용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인용해야 되니까는 그 신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겨레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8, 9일 실시한 수도권 여론조사도 수도권에서 정부 심판론이 정부 여당 지원론보다 정부 심판론이 53이었고 정부 여당 지원론이 41%였거든요. 그러니까 12%포인트가 높더라. 이런 내용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 이 한동훈만 쳐다보는 여당 기사에 보면은
모 정치 컨설턴트가 나오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박성빈 정치 컨설턴트가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거 뭐 이분이 조선일보가 물어보는 거에 답했다고 해서 묘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답을 하는 거는. 그럼 한국일보에도 답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김성환 평론가님한테 물어봐도 답을 하실 거잖아요. 답은 왜냐면 조선일보는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연락 안 해서 문제지. 아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네. 미워해야 되나? 그래서 절대 묘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코멘트를 해주는 건데 예. 한 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왜 아직 정부 심판론이 더 높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등 차기 대권 주자들과 공동선대위를 구성해 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 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라라는 얘기에 동의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돌파를 하라는 조언을 할 수 있다는 동의가 되는데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가 모이면 그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조언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들을 태세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뤄질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그러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윤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는 제가 의문인데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또 비슷한 생각을 어디가 하자고 있냐면 중앙일보가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중앙일보의 8면을 보시면 여당 한동훈 효과 기세대 4야 반윤 포위망 공세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망이라고 썼네요. 그렇죠. 네. 저 그림을 딱 보시면 예.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재명, 이낙연, 뭐 이준석, 조국에 포위돼 있네요. 그렇죠. 물론 서로 간에는 분열하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적대, 그렇죠. 분열. 뭐 이렇게. 분열과 적대가 있긴 하지만 가운데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웃고 있습니다마는 그 압박을 느끼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예. 웃고 있지만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총선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윤을 기치로 내건 범야권에 고립된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이 이른바 한동훈 효과로 기세 올리고 있지만 범야권 전체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웃돈다는 조사가 잇따라 나와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범야권의 동질성은 떨어진데 이들이 위협적인 이유는 반윤 성향이라는 공통점을 지녔기 때문이고 총선 주요 고비마다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면 이들이 한 목소리로 여당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뭐 중간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예. 마지막에 가면 국민의힘에서도 반 이재명이나 운동권 청산 등의 구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게 그런 상황인데도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효과가 임계치에 도달해 가용 자원을 더 투입해도 지지가 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20% 전후인 중도 무당층을 잡기 위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게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달 초부터 중도층의 승부를 좌우하는 충청, 경기 등의 격전지 위주로 행보하는 것도 이런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산토끼를 향하는 발과 달리 한 위원장의 메시지는 반 이재명, 반 종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자기들이 종북을 자꾸 얘기하면서 색깔론을 지들이 보수신문이 제기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거 보고 충실하게 모범생으로 따라간 건데 자기가 막 질타를 또 정신 차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무슨 심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청출어람 해라. 청출어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할 테니 우리가 하면 너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똑바로 써봐라.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아까 조선일보 3면에서 한동훈만 쳐다보는 여당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위기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추가로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국이 갑자기 나타나서 조국 장군이 나타나서 가뜩이나 포위돼 있는데 새로운 장군이 한동훈하고 내가 싸우겠어 그러고 나가가지고 보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저 뒤에 있었던 윤석열 나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숨어있던 장수가 앞으로 불려나오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밑에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위기가 생길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거론한 게 뭐냐면 도태우 후보예요. 경향신문 지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국민의힘 5.18 펌회 도태우 공천 철회하나.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에 지금 5.18 펌회 발언, 그러니까 5.18 북한군 개입설 얘기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일베 발언 문제도 있었잖아요. 음. 일베 그 링크했지. 인용 링크했지. 일베 글을 자기 페이스북인지 SNS에 링크를 막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고 참 우스운 것이 뭐 극우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우리더러 그런 얘기하는데 뭐 우리 중에 뭐 일베가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날인가 한겨레가 맞아. 도태우 후보 한겨레입니까? 경향신문입니까? 이게 예. 좀 헷갈리는데 도태우 후보 그 SNS를 봤더니 이렇게 일베 게시물을 많이 링크를 했네요. 이렇게 기사를 딱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화답하는 꼴이 됐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발언은 우리는 발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다. 충분히 근데 검토했다. 발언 중에 하나로 그 무대에 오를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점점 불거지니까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 내에서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 예.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이 도변호사 문제를 제기를 했다 그래요. 네, 네. 한 위원장이 오후에 언론에 입장문을 냈거든요. 거기 보면 공관위의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망설이다가 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지. 어제 상황을 보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 출신인 박은식 비대위원,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언론 보도까지 쭉 종합을 해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언론에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 예. 사실상에 이제 공천 철회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어쨌든 절차에 맞춰서 공천이 된 게 있고,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긴 거잖아요, 도태우 후보는 지금.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되돌리기에 상당히 부담이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좀 두고 보시죠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 도태우 후보의 생각이나 발언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절차적 부담이 있으니까 두고 보시죠라고 했다는 얘기가 점심 때 기사로 막 나왔어요. 한국일보를 비롯해가지고 기사로 막 나오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후가 돼서야 언론에 입장을 공지한 거거든요.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철회된 것이냐? 지금 기사 제목에서 보듯이 철회된 건 아니고 결국은 공관위가 결정을 해야 돼요. 비대위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비대위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도장 찍어줘야 공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면 철회될 가능성이 높겠지. 이렇게 언론은 보는 거지만 하지만 애초에 이게 문제가 제기가 일단 됐던 거고 계속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호위무사이자 그 국민의힘에서 크게 거부감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2016년 그때 공천 때 그때 옥새 들고 나르샤하고 그랬던 소동이 유영하 변호사를 송파에다 꽂으려고 하면서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김무성 전 대표가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뭐 요구했던 뭐 6명인가 뭐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었죠. 그 문제가. 그거 아니 되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유영하 단수 공천 줘버렸잖아요. 예, 맞아요. 그 보수 인사가 그거 보니 코미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탄핵에 완전히 되돌아간 거야? 이런 얘기를 보수 인사가 심지어 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태우 변호사는 부담스러웠잖아. 극우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선을 붙여주는 것으로 성의 표시를 했는데 덜컥 경선에서 이겨버렸네? 이겨버렸는데 이거 감당도 못하는데 박 전 대통령 하여튼 어떻게든 내가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단 말이에요. TK의 민심이 또 있잖아요. 이거 공천 철회할까? 그래서 이런 게 부담스러운 가운데 이런 것도 사실 야권 아까 포위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이 포위된 세력들의 공격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예를 들면 그중에서 가장 보수에 가까운 어떤 세력이 이준석인데 이준석 개혁신당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도태우 변호사 문제라든지. 그렇죠. 예. 포위된 상황에서 또 하나 이 포위된 포인트에서 중요하게 또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중앙일보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동훈이 포위돼 있는 그 기사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 이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렇게 포위될 수밖에 없는 반윤 성향의 공통점을 만드는 연결고리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대표적이다.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활용해 범인을 도피시킨 국기 문란 사건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들, 다른 제3지대 정당들도 런종섭 개혁신당, 범인 은닉 새로운 미래 이런 기본 입장이 같다.
이 문제가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신문들의 위기, 나갔죠. 예, 예. 위기라고 하는 키워드로 또 하나의 위기가 나온 거예요. 네. 경향신문 지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커진다고. 이종섭 내부는 윤 대통령의 은폐, 도피극, 책임론 비등. 그러니까 출국은 이미 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경향신문 일면에서 전하고 있고요.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실까요? 일반 피의자 출금 해제에 깐깐한 법무부. 이종섭엔 속전속결. 네, 이야. 그러니까 변호사시니까 이런 거 예. 보셨습니까? 어떻게? 아니 저거는 진짜 드문. 저는 19년 변호사 생활했지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겠어요. 대통령하고 친하면. 막 수사받고 있는데 핵심 그러니까요. 피의자인데 이 막 어딜 나갑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는 변호사마다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 봤습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지금까지. 아, 진짜? 네. 아, 나 안 물어봤는데. 김민하 평론가 역시 대단하다. 그게 왜 대단하죠? 아니, 물어보는 게. 아, 그래도 그렇게 일일이 다 물어보고 있다는 거잖아. 나름 취재를 하는 거잖아. 취재가 아니라 방송 중에 물어봅니다. 이런 거 보셨냐고. 그 변호사가 뭐라 그래? 못 봤다고 하죠. 이런 거 처음 본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아까 포위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수사 외압은 수사 외압 몸통은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법무부하고 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범인 도피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뭐 얘기도 있는데 그건 그냥 건너뛰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늘부터 런종섭 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다.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야, 말 잘해요. 예. 네, 윤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국가 권력이 장난 같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윤 대통령이나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또 그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범인 도피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출금 해제 깐깐한 법무부 이종섭엔 속전속결 이렇게 했던 내용을 보면은 출금 대상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 중에 확정된 판결 47건을 살펴봤더니 지난 3년 동안요. 예. 31건이 기각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네, 그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출금 해제해 주세요. 아니 왜 나 출금 묶어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 안 돌아오는 율이 너무 많거든요. 도망가가지고.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A 씨, 2022년 5월부터 11월 출금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 수출 계약을 위해서 출국할 필요가 있다. 빨리 내보내달라. 출금 풀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을 확보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뭐 B 씨도 1년 10개월을 넘는 출금을 당해서 취소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더라.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어요. 근데 법무부가 뚜렷한 근거 없이 출금을 연장하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도 10건 있었다. 그런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어요. 일반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출금을 하던 법무부가 유독 이 전 장관 사건에는 소극적으로 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례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는 뭔가 조직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네. 그건 국민들이 뭐 온 세상이 다 아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심의를 열어가지고 출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거잖아요. 공수처에 나가서 달랑 4시간 수사 협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MBC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알리바이인 거잖아요. 출금 해제 조치에. 그렇죠. 이렇게 성실하게 증거 인멸도 하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했다. 뭐 이런 제스처죠. 정말 그럴까요? 어제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게 있어요. 한번 영상 보고 오시죠.
MBC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한 뒤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4시간가량 면담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최상병 사건 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하루 전날 자신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경찰 이첩을 돌연 취소했고 그래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가져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모두 7월 말부터 8월에 벌어진 일인데 이후 새로 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냈습니다 이러고 출국했는데 그 휴대전화가 사건 발생 이후에 새로 만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건 관련 내용 아무것도 없는 걸 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수사에 협조했다는 거야. 그럼 왜 내죠 핸드폰을? 그러게. 아깝게? 핸드폰 비싸지 않나요? 비싼데. 그러니까 날 주지. 돈백씩 하지 않나요? 100만 원이 무슨 더 비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언을 하는 로펌들이 정말 변호사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아, 조언했다는 거예요, 로펌이? 아니 보통 이거는 로펌들에서 핸드폰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걸리지 않고 좀 명목 있게 하는 방법으로 조언을 많이 하죠. 핸드폰 교체하세요. 교체하고 싶어서 교체했다고 하고 이전 핸드폰 없다고 하면 되죠. 그거 자기 자유잖아요. 아, 근데 난 이런 거 보면 진짜 자괴감 느껴요.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법 만들 때 그때 얼마나 반대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때 전 나가가지고 아니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공수처가 좀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아무나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 검찰하고 경찰 고위 관계자, 경무관급 이상만 수사 대상인 거거든요. 그리고 법관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하나 더 플러스해서 공수처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만들지 말고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수처가 저 따위로 수사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 이거 저 따위란 말이 나왔어. 1월에 압수수색 했다며. 그럼 그때 압수수색 했어야지 휴대폰. 맞아요. 이전에 쓰던 거. 맞아요. 일단 공수처에 열받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건 이제 논의 얘기지만 저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고 그거 열어보면 금방 알 텐데 그게 수사협조라고 풀어준다고? 말도 안 되는. 아니 국방장관까지 하셨던 분이면 이렇게 법을 능멸하면 안 되죠. 장난합니까 지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아예 제출 안 했어요. 그것도 비번 안 풀어줬어요. 비번도 안 풀어주고 그 뒤에 네. 이제 아이폰 엄청 유행한 거 아니에요? 최신폰으로. 그거 안 풀어주려고 현직 부장검사하고 투닥투닥 하다가 부장검사 독직 폭행 혐의로 그렇죠. 예, 무혐의 받았지만. 무죄 판결 받긴 했지만 예. 뭐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시라. 그러니까 핸드폰을 갖고 이제 이러는 것도 웃기지만 이 사건의 모든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기사를 쭉 보는데 네. 재밌는 부분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똑같은 이 말에 집중을 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겨레 이제 박민희 선임 기자가 쓴 기사가 있는데 기사라기보다도 일종의 기자 수첩 이런 거죠. 제목이 피의자 이종섭에 대해서 이 호주 외교가 되겠느냐라는 이제 제목인데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가령 과연 신임장이 없이 갔는데 그게 외교가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호주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느냐. 호주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리고 호주 대사가 애초에 저런 장관급이 가는 게 맞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의문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원래 차관보나 국장급이 가는 자리래요. 호주 대사는. 근데 왜?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을 내보낸다는 것도 웃기고 어제 우리가 소식 전하면서 사본이라고 좀 우아한 표현을 썼는데 예. 그냥 복사 떠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신임장을.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됩니까? 어제 안 되는 말씀드리기를 거지. 호주 뭐가 그렇죠. 돼요? 예. 어제 말씀드리기를 원래 대사라는 거는 신임장 원본을 상대 국가의 정부에 제출하면서 대사직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 원본을 안 가져간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냥 경찰서에 피의자 접견하러 갈 때도 사본 가져가면 안 해줘요. 그렇죠. 원본을 안 가지고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 전에는 아예 다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재공관장 회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또는 다른 행사에서 대사들이 신임장 어차피 왕창 같이 받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껴서 같이 받든가 다른 회의할 때 같이 받든가 뭐 이렇게 설명을 이도저도 막 이렇게 해왔는데 어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일단 외교 행랑으로 일단 원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정식 수여하는 그 어떤 세레모니는
오셔갖고 나중에 집단으로 할 때 그때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네. 그러면 애초에 들려서 안 보내고 그거를 뒤에 왜 보냅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지적을 하면서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죠. 이종섭 전 장관이 취재진을 피해서 몰래 비행기 탑승할 때 MBC 기자하고 마주치자 당황하는 모습으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했는데 국민들이야말로 이 대사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향해 묻고 싶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이렇게 글이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경향신문에 저와 이슬이 비슷한 김미나 논설위원이었는데 칼럼니스트로 직함이 있는 예. 분이 있어요. 제목이 대통령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제목이 제목이고 대통령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죠. 쭉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모든 얘기를 쭉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심지어 어제 전해드린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한 그 내용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인천공항 탑승구 앞에서 MBC 취재진과 마주친 이 전 장관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시민이 묻고 싶은 말이다. 대통령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잘 알아가지고 예. 카톡으로 우리 글을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본 순간 바로 떠오른 거예요. 네, 이종섭 전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얘기하고 싶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누구라도 마찬가지 심경일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느냐. 또 사본 들려서 4시간 딸랑 그냥 형식적 조사하고. 그렇죠. 출금 풀어주고 무조건 그냥. 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핸드폰은 거냐. 뭐 깡통 핸드폰 내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의문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전직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듯이 예. 휴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쑥 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나가는 거 기자가 가가지고 중국장 안쪽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절로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 게 경향신문을 보시면 사면을 보시면 제목이 21대 마지막 쟁점 법안들 최상병 특검법 22대 총선에 달렸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올해 4월 3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총선 성적표가 최상병 특검이 현실화되느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병 특검으로 가야겠네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은. 이 부분도 있고 또 별도의 이 부분과 관련된 특검을 발의하는 거냐 이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위돼 있었죠. 예. 네 세력에 의해서. 네네. 근데 이 네 가지 세력이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특검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무리 없이 별도의 특검이 뭐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생기는 거다라는 거를 이 기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왜 이걸 밝힐 수 있는 특검이 발의되느냐? 어차피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 법안은 예. 그렇지만 총선 결과를 볼 때 만약에 여권이 대패했어요. 그리고 야권에서 대거 22대 총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법안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안 할 거야.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그냥 그걸 모르쇠 하기도 어렵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안 된다고 막 버팅기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싫어 나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22대 들어가서 바로 또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지금 달려있는 거야. 이 그러네요. 문제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종섭 전 장관 요 도피 문제에 관해서만 또 뭘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이 머릿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네 가지 세력이 별도로 뭔가 연대하는 또 다른 어떤 고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포위가 된 측면도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총선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2030 세대가 분노할 거라고 봐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의 처음 시작 기억나십니까? 최상병에게 구명조끼 주지 않은 일이었어요.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 사단장은 책임에서 비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가봐야죠. 또 위기라고 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오늘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면
보수 신문들이 왜 위기라고 얘기할까? 위기감을 느낄까? 여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위기감을 느껴야 돼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뭔가가 또 하나가 남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겨레 신문 6면 보여드릴게요. 네, 공천 갈등 급한 불 끄고 통합 정권 심판 단일대우 포석. 선대위원장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뭐 관련 소식 전하면서 조선일보가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 원톱은 아닐 수 있는데 민주당은 저렇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썼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한겨레 신문이 더 펼쳐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20명 정도의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공천하면서 당내 분열이나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당내 분열이나 갈등을 선대위 꾸리면서 치유하거나 또 이런 메머드급 선대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번 선거전을 치르려고 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일선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낙연 전 대표 네. 탈당하기 전에도. 그랬죠. 예. 근데 그랬는데 김부겸 전 총리도 나도 와가지고 함께 돕겠다. 공동 선대위원장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번에 당 문제 이 당 선거 승리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굵직한 무게감 있는 정치인 3명이 서고 나머지는 통합선대위 여러 가지 이제 소선대위를 꾸려가지고 큰 일종의 선단처럼 만들어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이제 뉴스가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냐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는 자기 선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인천 계양에서 물론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나오지만 예. 그렇다고 해도 지금 총선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내 지역구는 유리하니까는 전국에 난 지원을 하는 뭐 그런 자리에 있겠다. 선거법상으로도 좀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게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을 3인이 하더라도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막 나설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거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것이고 예. 뭐 이게 뭐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건강은 뭐 늘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예. 건강은 뭐 10년 전부터 안 좋다고 자꾸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어서 또 전면에 막 나서기보다는 원로로서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분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전면에 지금 이 선대위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포인트는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게 될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건데 예. 근데 기사를 쭉 보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어쨌든 자기 조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뭔가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통합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를 물었을 때는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갖고 선대위를 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 거고 예. 또 최고위하고 선대위의 어떤 메시지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게 해달라. 보통 이제 그런 메시지 충돌 때문에 또 분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대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예를 들면은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공천 원칙이 잘 지켜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과정이야 어쨌든 공천을 받지 못한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따뜻한 통합의 메시지가 부족한 것도 아쉬웠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이런 메시지 내놓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하기는 어려운 메시지인데 김부겸 전 총리가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공천 갈등 수습했네. 이런 느낌 주는 거거든요. 예. 또 임종석 전 실장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런 메시지를 넣어요. 굳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면 민주당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게 한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왜 당에 남았을까? 앞으로 총선이 성적이 안 좋으면 이재명 대표를 대체하려나 보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대비한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총선에서 그 얘기를 꼬리표처럼 달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일단은 좀 잠재우는 그런 어떤 액션을 자기 입장에서는 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어쨌든 요 공천 갈등을 일단은 좀 이 잠재워 놓는 그런 액션을 취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했다. 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 복귀한 거죠. 윤석열 정부 폭주를 이제 제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복귀한 거죠. 그리고 이
통합형 공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역할을 하는 선대위가 앞으로 뭘 할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기대감 같은 게 만들어질 수 맞아요. 있죠. 고민정 의원 지금 지지율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오늘 신문에 보면은 다소간에 이제 다른 뉴스도 있어요. 가령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패배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승리했다. 비명 행사 또 나왔죠. 그렇죠. 또 비명 행사 이렇게 가는데 예. 저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요 변수는 지금 그 우리가 주식을 제가 안 하지만 예. 주식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주식을 안 하지만 이 하루 하나씩 그 TMI가 너무 재밌습니다. 예. 슬픈 일인데 주식 안 하지만 주식해서 좋을 게 뭐예요, 사실. 뭐 갈 것처럼 얘기하다 빨리 얘기를 해. 이게 선반영돼 있는 게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하위 10%라서 감산 30%면 절대적입니다. 사실 오히려 이겼으면은 상당한 또 어떤 야 이겼네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라고 놀라움의 어떤 그런 반전의 드라마. 그러면 그렇죠. 돌풍이었겠죠. 예. 그렇죠. 아니요. 요게 좀 선반영된 게 있고 다만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또 다른 사고를 치지 않으면 혹시라도 워낙 이제 말이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또 사고가 생각나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다른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요거는 그렇게 큰 지금 상황을 요동치게 만드는 변수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비례대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선정한 선정한 국민 후보, 국민 추천 후보에 대해서 다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국면이 있어요. 예, 그렇죠. 시민사회 추천목. 그렇죠. 요런 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지금 변수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색깔론을 들고 나오니까 그렇죠. 또 민주당에서 크게 뭐 지금 상황에서 이 국면, 공천 갈등을 수습하는 국면 자체의 균열을 일으키는 변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신문의 위기감이 줄거리가 쫙 그려지네요. 네. 그러니까 뭐 내용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원래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또 다른 시그널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여권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변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비례대표 공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건 국민의 미래다.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을 최소화할 거냐.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20일대로 20여일 남은 거예요. 진짜로. 한 4주만 지나면 이제 총선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막판에 어떤 돌출 악재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표심이 확 바뀔 수 있어요. 네. 양당이 민주당도 바짝 긴장해야 되고 뭐 국민의힘도 긴장하라고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보수신문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민주당은 하여튼 바짝 긴장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성 비례대표 1, 2번으로 뽑힌 전지혜 전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 부회장, 정영희 전 구례군 이장이 과거 뭐 반미단체 활동 이력을 했다 등등의 논란 때문에 지금 다시 추천해달라고 한 것처럼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일종의 색깔론으로 공격하던 인사들인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약간의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변호사가 진행하니까 그런 용어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게 형사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반국가 세력이야.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원래 시민사회 추천 몫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는 뭔가 사회적 약자,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달라는 거였는데 물론 당신들이 뭐 오디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추천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보당에 가까운 활동가들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이나 어떠한 뭐 서민층이나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또 이념 활동가로 보인다. 이런 그렇죠. 취지죠. 그래서 원래 진보당목도 지금 있는데 진보당목 3명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했는데 또 진보당 성향 활동가들이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 민사적인 문제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결이 묘하게 다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추천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잘 정리가 되면 다시 추천을 하고 뭐 정리를 잘 하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러면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파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위성정당 문제가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그러네요.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보도가 나오는 게 이거를 그냥 다교체하라는 거거든요. 1, 2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김희훈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이 다교체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이 이거를 결정한 건데 우리는 합당한 이유 없이는 선정 번복할 수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동아일보에 인용된 보도를 보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시민회의가 재추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야권 선거연대 파기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협상의 지렛대 용의의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파탄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와서 예. 그럼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드나? 그것도 사실 100% 긍정적인 효과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민회의가 워낙에 많은 뿌리와 많은 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요렇게 핵심적으로 나온 결론을 그런 비판이 있다고 해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단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이거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싸늘한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민회의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보당도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남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조선일보는 보수에게 지금 정신 차려라 했고요. 우리 김성환 위원장님께서 또 민주당과 시민회의 얘기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